이제 시작합시다. 네. 자,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계시면은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오셔가지고 더 자세하게 그림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H 대표 서호경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2023년 1월 첫 야단 사법석으로 김기훈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명화 속의 활쏘기라는 주제로 옛그림을 통해서 우리 전통 활쏘기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여러분 익히 보셨던 그런 명화들에 어떤 얘기가 숨어 있는지 그런 것들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또 소개를 부탁드리면은 아마 간단하게 소개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드리자면, 김기훈 교수님께서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역사로 교수님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활터는 저와 같은 화랑정에 소속되어 계시고요. 전통활쏘기 연구회에서 학술이사로 또 계시고 사법고전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고요. 여러분들 단적으로는 우리 전통활쏘기를 기술해 놓은 고전 중에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책이 있죠. 정사론, 그 다음에 사해결의, 이 두 가지가 국공계에 알려지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사해결의 같은 경우에는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알려지는 과정까지 전부 다 김규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김규 교수님 모시고 저희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TAC 원장님한테 방금 소개받은 김기훈이라고 그럽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공에 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번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마침 겨울에 이런 내공을 강화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해서 저는 또 선뜻 그러죠 하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그림에 관련된 것을 제가 요 몇 년 동안 조금 본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어갈까요? 바로. 왜 하필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화를 이제 막 쏘시는 분들을 제가 접하게 됐을까요? 화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강연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진지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그거 들어가봤자 좀 따분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가지고 만약 한다면은 그림 보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림 보는 것에 부담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나라 활쏘기 전체를 갖다가 소개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제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는 아니고 상당 부분을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K묵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 하는 것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경험을 가진 터에 마침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이런 박물관이나 혹은 미술관에 가서 그림 보신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 그림이 그냥 첫눈에 보는 것보다도 의외로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조금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활 문화가 다양한 활 문화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그림 속에 반영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 끝나고 한번 반성해 봅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활 속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크게는 보면 기록화나 풍속화 같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 다루는 시대는 뭐 시작은 선사시대부터 뭐 하고 조선시대까지 오겠는데 여기 일제시대 이후에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일제시대 넘어가게 되면 활판이 아니고 시각자료는 우리 필름 같은 게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제 또 다른 어떤 시간이나 어떤 기회에 누군가가 이해가지고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 말까지만 하고, 특히 그림이 많은 게 조선시대 집중되어 있어요. 자료의 어떤 상황 때문에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보던 그림들, 근데 무영청 벽화라든가 아니면은 김홍도의 활쏘기 같은 거 여러분들 쉽게 보았을 텐데, 그런 내용도 제가 보이면서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깊이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활쏘기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국군의 특성은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보편적인 면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이 활쏘기가 사냥이라든가 전쟁 등 그래서 살상 무기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화기가 등장하면서 이 무기로서의 성능이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놀이, 스포츠 이런 걸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외국이나 우리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생각하는 거는 여기 나온 바 같이 예사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도덕 함량 수단으로 이것이 많이 쓰였다. 그리고 사정,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민간 사정이 우리나라에는 발달되어 있다. 중국에도 조금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발전 안 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다. 민간 사정은 우리나라만이 고유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건 K 스포츠 클럽의 오래전의 형태라 민간 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 통상 활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건 전 보사죠. 서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기사가 많아요. 말타고 쏘는 활쏘기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나라 국궁의 범주 테두리에 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방금 이야기한 거는 전쟁용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성은 예사용으로 활쏘기가 쓰이고, 그 다음에 편사라고 하는 어떤 놀이 형태로서 어떤 그 발전을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국궁의 범주에 속하고 또 특성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그림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요? 선사시대로부터 이야기하자면 최근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된 것이 방구되어 있는 안각화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 가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무영청 벽화도 같은 고분 벽화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백제는 그런 큰 고분 벽화는 없지만은 어떤 흔적들이 이런 장식 문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려 시대에는 뭐 공민왕이 그랬다는 어떤 사냥, 뭐 천산 대렵도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그걸 뭐 소개는 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오늘은 저도 여기서 뺐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가면은 여러분이 눈을 즐겁게 할 만큼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이쪽에서 우리나라의 특성이, 국궁 문화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선사시대. 선사시대 하게 되면 역사 이전 시대입니다. 신석기, 청동기, 이걸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기록이 없는 시대가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 있는 방구대가 있죠. 방구대에 이 안각화인데 이 안각화는 1970년, 71년 이때 발견이 한 50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학계 소개가 안 됐어요. 발견되고 나서 지금 이거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조건이 다 등재가 될 만한데 물이 계속 차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호의 어떤 수단이 마땅치 못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몇 년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왜 이걸 갖다 중시했냐면은 여기에 있는 고래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경. 그래서 세계적으로 포경의 어떤 그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암벽 속에 안각화로 남긴 거는 이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가치가 굉장히 인정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어떤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한 거는 이건 너무 알려진 이거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 활을 쏘니까 혹시 활과 관련된 거 없을까 보니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육지 짐승들이 여기는 이제 해양 짐승을 중심으로 여기 육지에 사슴, 호랑이 있고 호랑이 같은 것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늑대 같은 것,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산돼지 같은 이런 것들이 육지 동물이 있고 그걸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또 사냥까지는 해도 별로 그렇잖아요. 이제 활이 있냐 없냐 보니까 활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요거 이제 모사도로 이제 나온 게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7,000년 분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사냥을 하러 나왔는데 확실히 든 활이 있고 화살이 있고 이게 늑대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개계통의 어떤 뭐 같은 사냥을 하고 있어요. 손에 든 활. 이거 뭐 각공이겠어요? 아마 목공이 아닐까. 그래서 목공을 들었을 거다. 그럼 화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럼 요 밑에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 사냥 그림에는 외국 그림들 보면은 대부분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건 남자 성기라고 그래가지고 예, 남성의 어떤 특징이라고 남성들이 이걸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돼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뒤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활집이 아닐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지금처럼 전통이 발달됐을까 뭐 그거는 그렇게 의문도 가지게 돼서 이게 무엇인가 정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활을 든 사냥꾼에 의한 수렵도도 이 안각화에 있다는 것이 이야기되면서 자 그럼 우리나라의 활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구석기 말기부터 시작했대요. 한 10,000년 넘게부터 시작해서 화살촉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직접 남아져 있는 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면은 AD 5세기, 6세기라고 하는 고구려 무용총벽화 그걸 갖다가 유일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제 우리나라 활의 역사가 좀 올라가야겠네. 그래서 이제는 7,000년부터 우리나라의 활의 그림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는 이걸 내세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최근의 일입니다. 그 다음 방금 이야기한 무용청 수렵도입니다. 이 무용청 수렵도는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국궁장에 보면 그 동호회 모집을 하는데 그림이 이 보사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 있어요. 이건 오면 그럼 뭐 이게 기사를 말 타고 활 쏘는 걸 배우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쓰인다는 건 그만큼 우리한테 이 작품, 이 그림이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활쏘기 문화를 대표하는 어떤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걸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여튼 그래서 굉장히 그 한 게 이게 지금 만주에 있는 지방현에 있는 그 무용청의 어떤 고분의 벽화입니다. 벽화 중에 한 부분인데 이런 벽화들이 고구려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건데 이 벽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뭐 다 인식하셨겠지만은
그림 자체만 봐도 굉장히 그 역동성이 있어 좋아요. 그 외국분이 이제 제가 박물관을 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 그 서신이 왔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자기가 세계 기사의 발달사를 쓰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박물관 도록에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이걸 좀 자기가 좀 인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길래 그러시라고 했는데 그만큼 외국에도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산야에서 활을 쏘고 있다.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압축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미술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이게 참 그림을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활을 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타는 입장에서 이 말 타는 이 등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은 활을 쏘는 입장에서는 활이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5절로 이렇게 되어 있고 1절, 2절, 3절, 4절, 5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살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이 귀밑까지 또 땡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태가 앞으로 쏘는 형태가 있고 뒤로 옆으로 쏘는 형태가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이제 배사 뒤로 돌면서 쏘는 어떤 형태인데 말을 타고 가면 빨리 관역이나 이제 목표물을 지나게 되면 뒤로 돌아서 쏴야 되잖아요. 요걸로 이제 뭐 파르티안 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란 동북부에 있는 파르티아에서 뭐 이게 유행해가지고 그게 동쪽으로 전해졌다는데 뭐 그래 굳이 뭐 거기서 이게 사법이 전래됐다는 건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타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거의 형태가 뒤로 돌아서 쏘기 때문에 배사라는데 이 배사 그림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형태, 온갖 동작을 다 취하면서 호랑이도 사슴도 사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때 쏜 화살은 지금처럼 우리 같은 그런 단순한 그 화살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뿌리 삼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촉입니다. 이걸 갖다가 명적이라고 그래요. 휘슬이라고 휘슬 소리 나는 화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 명적을 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저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각궁을 쓰고 있다. 근데 각궁이 지금처럼 솥불레가 단순하게 됐는지 안 그러면 여기 마디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은 이게 좀 짧은 활을 갖다 더 떼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쓰는 각궁의 형태, 각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지 고자 부분이 한번 휘어짐으로써 요게 이제 리커버리라고 하죠. 커브가 한번 됐다가 다시 한번 리커브 하니까 요것이 이걸 더 많이 당길 수 있게 해가지고 이걸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런 게 여기는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활과 화살을 쓰고 있다. 그래서 활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야 이거 대단한 하나의 그 고구려 시대의 발달한 각궁 문화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뭐 그다음에 수렵을 하는 사람은 수렵 입장에서 말을 다루는 사람은 말의 입장에서 말이 이게 과하말에게 조그만 말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정보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벽화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은 중국이 자기들 거라고 그래요. 고구려가 그렇게 저거는 수렵 던지면은 수렵이라고 하는 전쟁에도 저걸 썼을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고구려와 맞닿아 있는 삼국, 고구려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백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신라도 이런 뭔가 기사들이 있을 것이 아닌가 했는데 참 남겨진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런 벽화 같은 데는 없고, 아쉽지만은 이런데 형태가 있다. 이 백제 같은 건 요거는 금동 대학령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발굴 됐는데 그걸 근데 다 이렇게 이렇게 딱 닦아가지고 잘 닦아서 보존처를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거기에 신선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말과 관련된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게 이게 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이게 활을 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배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 역동적인 어떤 모습이 잘 이렇게 문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인데요. 보입니까, 이거? 활을, 여기 짐승을 갖다 이렇게 활로 이거는 앞으로 쏘고 있어요. 쏘고 있는 어떤 그 장면들이 여기 있어서 역시 신라,
백제, 문헌에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눈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여기도 있구나. 그래서 기사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수렵이나 전쟁이나 수렵이 이용됐다는 건 전쟁이 그대로 이용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 신라,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다. 보사는 그럼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어디 그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못할 따름이지. 그래서 보사와 기사가 삼국시대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뛰어넘어요. 공민왕의 천산 대륙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 타고 사냥하는 부분이 내가 생략했고요. 그럼 조선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들어가서 제가 이걸 여기에다가 구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설명의 순서는 전쟁용이 있었고 예사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놀이 풍속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전쟁에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를 그림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사라고 하는데 예사의 그림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속화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활 그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조선시대의 활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보는 눈, 시각, 관점, 아는 정도에 따라서 이 그림이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북간유적도입니다. 북간유적도는 이게 11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8편의 어떤 이 병풍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그 병풍이 1592년 거예요. 이게 1107년 고려 중기잖아요. 고려 중기 윤관 장군이 그 공엄진 그 선춘령에다가 경계비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그 정문부가 이제 이 외적을 토벌하는 그 그림까지 8폭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활이 좀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려고 6개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하여튼 의미가 중요한 것도 하나 뽑고요. 이것이 언제 제작됐냐면 1592년이 마지막이니까 반드시 그 뒤에겠죠. 1592년 16세기잖아요. 이것이 주로 어디 있거냐면 여기서 관북이라고 이제 북관이라고 하는 거는 북쪽 관 이게 말하자면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경도 지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북면, 근데 고려시대는 동북면.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육진이 있었던 이런 한길도 지방, 이 지방인데 한경도 지방에서 있었던 적들은 누구예요? 주로 여진족이죠. 여진족을 막아내면서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들의 그림을 갖다가 여기다 그린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한경도 지방이 상당히 많이 차별을 받고 이랬으니까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이처럼 많은 희생을 했다라고 한경도 지방 사람들의 유지개죠. 유지개들이 이걸 갖다 좀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정확한 내력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1592년이 마지막이니까 그게 16세기죠. 17세기나 18세기쯤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1636년이 무슨 해냐면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때만 청나라가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 청나라가 세워졌죠. 1644년부터. 그래서 그 북쪽의 입장은 이제 우리가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쪽에 이제 북방 경계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있었던 사람들한테 옛날 오랑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가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호국을 위한 어떤 교훈적인 어떤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여기서 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활들에 대해서 우리 국군계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활을 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을 쏘지만은 활을 쏘면서 이렇게 오공의 경우에 활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고자를 탁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 고자치기라고 그러는데 이 고자치기라고 이제 칭하면서 이 고자치기의 근거를 우리나라의 전통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근거가 어디냐? 기록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럼 그림이 있다. 그림이 어디냐? 북간 유적도에 있다.
그 북한 유적도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윤관 장군이 구성을 축조하고 나서 선춘중의 경계비를 우리나라 조선 고려가 여기까지라는 이제 국경 나타내는 비석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관 장군과 해당되고 따라서 이것은 고려 중기의 작품입니다. 고려 중기부터 여진족 오랑캐를 상대로 우리가 싸웠고 이처럼 북쪽으로 우리가 나서 했노라. 이 장수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경도 지방에 난 사람도 있고 만주 지방에 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그림을 여기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야전 부시도 요거는 세조 때 여러분 신숙주 잘 아시죠? 신숙주는 우리가 문인으로만 알고 있고 집현전 학사로만 알고 있는데 신숙주는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활발하게 나타나서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동제국기라는 책도 썼고 그 다음에 북종록이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 그 북종록이라고 하는 뭐냐면 북방에 있는 오랑캐를 갖다가 자기가 정복하면서 했던 기록들입니다. 요거는 그 북종록이 나오는 그 바로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세조의 명을 받아가서 오랑캐 여진족들을 갖다 쫓아내기 위해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북쪽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그거예요. 밤중에 오랑캐들이 침범을 했다. 근데 놀라지 않고 그 옆에 부관을 붙여가지고 야, 내 시 한 수를 풀 테니까 뭐 하나 가져와 해가지고 시를 한 수 딱 해서 뭐 나는 밝은데 저 오랑캐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시를 딱 읊으면서 아주 그 평안한 어떤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사병들이 이제 놀라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제 오랑캐를 무찔렀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요거는 이제 조선군의 입장이고 요거는 이쪽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활의 모습들, 기사도 있고 이거는 보병들이죠. 요런 이것이 나타낸 건 상당히 교훈적인 거지만 활 쏘는 사람들이 지금 보는 사람들은 이 활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사법을 연구하려고 막 저것만 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관된 하나의 그림이고요. 요거는 요 그림 줄기파적들에서 기습적으로 적을 갖다가 격파한 것을 그림이다 하는 것인데 요것은 이제 세조 때 이제 세조가 이제 국가를 세우고 이러니까 그것을 그 길주의 어떤 그 호족 출신인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군을 조정에서 파견한 어유소 장군이 이제 가서 여기 와서 이제 정복하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이 반란군 이시애 군이겠죠. 여기는 이제 그 반란을 평정하기 위한 군대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뒤쪽에서 급습을 해 가지고 적을 갖다가 무찔렀다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기습을 해 가지고 적을 갖다 격파한 장면이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활을 어떻게 들고 있을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들고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전부 다 이렇게 뒤집었더라. 이렇게 고자체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로 잡고 있는 것은 다음에 나타난 일전회의도입니다. 요거는 화살 한 발로 포위망을 뚫었다라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에 나오는 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화살 하나 딱 들고 있어요. 내 이걸로 했노라. 이 그림은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화살 한 개. 근데 사실은 이 화살은 이제 적 추장을 쓰러뜨린 건데 이미 여기에 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화살 한 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다. 이걸 갖다 나타내게끔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신립장군이 여기 신립장군입니다. 신립장군이니까 이게 1580년대죠. 아직 그 임진왜란 직전에 했던 그런 그림인데 이제 오랑캐들이 와서 성이 포위되고 이러니까 이 온성부사 신립장군이 지름길로 달려와 가지고 적을 갖다가 이제 격퇴시키는데 적장 한 사람을 화살 한 발로 딱 쓰러뜨리고 나니까 적들이 혼비백상해서 도망갔다. 그래서 포위망이 뚫렸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이 그림을 이 내용을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저 안에다 다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림은 압축된 그림입니다. 압축 파일이에요. 이 압축 파일을 풀어야 스토리가 나옵니다. 저는 그 압축 파일을 푸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연구를 해야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신립 장군이 이때 와서 했던 것을 이제 북한에서 한경도 지방에서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활 쏘는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활입니다. 요거 하고 여기 봐 확실히 뒤집었네. 그 북한 사법, 뒤집는 사법, 고자책이 근거는 여기에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거고,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그런 걸 사법을 정확하게 의식해서 했겠냐 이러지만 이런 그림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나름대로 그 근거를 갖고 있고 실제 쏴보니까 뭐 잘 맞고 이러니까 요즘 저렇게 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안 쏴요. 여기는 이제 이순신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니까 이게 임진왜란 전이죠. 이 녹둔도에 이제 거기서 조선만호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이제 경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 오랑캐들이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활을 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격퇴를 시켰다는 장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장면. 그래서 이 목책을 지키면서 적을 갖다가 이 저항을 했다, 적을 막았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1592년 작품인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제 장군이 정분부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외를 갖다 토벌했다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도망가는 건 외병들입니다. 들어온 외병들이요.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정분부 장군 이야기입니다. 요건 뭐 스토리가 많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 여기다가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사들이 착착하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뒤집는 사법을 쓰고 있다. 이래가지고 국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저런 것만 보고 이 내용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스토리를 압축했고 이건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 북한 유적도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조금 많이 하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나술력도 이건 1702년에 숙종 때 이제 제주도에 간 그 병화 이영상 목사가 자기 그 1년 동안 이 제주도를 갖다 순실하는 장면을 갖다가 그린 한 40여 장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검열을 했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는 9개의 어떤 진보가 있었어요. 그걸 한글 처음 다 그림으로 다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활 쏘는 건 당연히 많죠. 활과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우리나라의 그 1702년 18세기 초반에 조선조, 조선 후기죠. 조선 중후기의 우리나라 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뭐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했던 행사를 갖다 정확하게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화에 해당하는 거죠. 기록화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활과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이 탐나술력들을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을 뽑았는데 요거는 제주도 관덕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관덕정에서 활쏘기 하는 장면을 갖다 그려놨고 요거는 명월진이라고 하는 것을 검열을 와가지고 거기서 활쏘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무기 점검만이 아니고 활쏘기 실력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교례라고 하는 한라산 이제 지명 이름이고 여기서 크게 사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건 그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로맨틱한 어떤 그림입니다. 로맨틱이라기보다 아주 뭐랄까 멋있는 그림이죠. 이건 뭐냐면 가다가 중간에 이 목사 일행이 이 천연폭포인데 천연폭포를 두고
저 반대편에 관역을 세워놓고 여기서 활을 쏩니다. 활을 쏘는데 그 활하여튼 화살이 돌아와야 되네. 돌아오는 건 여기다가 인형 같은 거 지프로 맞던 인형에다가 화살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도로래로 오고 가고 했습니다. 활을 쏘는 후라는 것은 솔포 관역을 말하는 거 산은 쏜다는 이야기잖아요. 천지연을 이야기하고 천지연 폭포에서 활을 쏘다. 이런 그림이 천연상어입니다. 아마 이건 관광상품화하는데 상당히 제주에서 신경을 많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그 중에 하나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교례 대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게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알 수가 있죠. 여기 교례 대렵이라고 상단에 제목을 쓰고 중간에는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행사 기록입니다. 여기는 뭐가 되어 있냐면 산영의 사법수령, 제주목사, 대정영감, 정의영감이 참여했다는 내용과 동원된 인원이 기사, 마군 200명, 짐승머리꾼 하는 보졸 400명, 그 다음에 총을 쏘는, 이때는 총이 있으니까 포수 120명이 동원돼 가지고 상납을 하기 위한 그 곡물을 갖다가 이제 수확을 했는데 사슴 177마리, 산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꽁 22마리를 잡았노라 하는 기록이 여기다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세한 기록이고 보는 사람의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냥을 전문한 사람은 사냥.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 기사가 이 마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구나. 여기 그 장면들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주목시키시고 보는 이 부분이 부분 잘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 여기 커져요? 이거? 오케이. 여기는 말이 혼자 가고 있어요. 말이 왜 혼자 갑니까? 마군이 쫓아가다가 떨어진 거야. 여기에 떨어져 있어. 이 장면이 저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아니 이게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였길래 이렇게 사냥하는 말탄 기수가 떨어지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힘차게 달렸을까? 이게 김남길이라고 하는 그 제주도의 그 화공이 그 제주 목의 화공이 이제 그린 건데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 화가들은 저런 것을 살짝 끼워 넣습니다. 굉장히 좀 해학적이고 또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아는 사람한테 저걸 보고는 굉장히 여기가 재밌었다, 이제 활발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이렇게 구경할 때 보면 저런 것들이 틈틈이 끼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기 그 아까 말했듯이 그 한라 탐라 순력도는 이제 출판돼 있어요. 그 전부 다 해가지고 도면으로 옛날에 저도 샀는데 그 한 2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활을 쏘는 사람은 아마 저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17, 18세기 그림인데 연도는 정확히 못하고 작자도 미상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이 서울에 사니까 위치는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도성입니다. 여기 인왕산이고 도성이고 도성 바뀌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서대문 그쪽이에요. 여기가 영문이 있고 여기 모아간디 지금 독립문이 이제 있는 여기에 독립문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있는 쪽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서대문을 나와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저 북방으로 이렇게 가는 그 일대를 갖다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가 경기 감령이에요. 경기 감령을 주로 그렸기 때문에 여기 12폭인데 그 중에 그래서 경기 감령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 경기 감령이 아니고 그 옆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연못인데 서지라고 하는 연못, 유명한 연못입니다. 이 연못 있고 그 좀 위에 가게 되면 여기 군영이 있어요. 거기서 그 중군영이라고 그래. 중군이 이제 우두머리니까 중군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활쏘기 있었어요.
요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중군에 내가 활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사정이 있고 여기는 나름대로 울타리겠죠. 벽이었고 그다음에 쭉 돌돼 있는데 여기서 활을 갖다 지금 쏘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관역이 5개 있어요. 이거는 포가 아니고 솔포가 아니고 이 나무 관역 이게 5개가 따 있고 거기에 화살들이 이런 거 보니까 여기서 뭔가 테스트하고 있다. 이 전체적인 상이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과의 보사를 여기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 군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시제를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보사 테스트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정이름 여기 조그마한 게 돼 있는데 이걸 크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읍승정이라고 되어 있으냐. 요거는 이제 논어 8편에 나옵니다. 읍양이 승한다. 서로 읍하고 양보하면서 올라간다. 이건 이제 예사를 할 때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데 읍승정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는 굉장히 인문적인 어떤 문구잖아요. 이 병령에도 이런 것이 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병령에도 장군들은 전부 다 문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인 짓고 논어 안 읽은 사람 없고 논어 읽은 사람 중에서 활과 관련된 거 보면 그런 걸 인용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관덕정이라고 말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그 좀 인문적인 그런 용어를 활과 관련된 걸 많이 씁니다. 여기 다 예사와 관련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을 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사정이 있어요. 여기 활터가 있고 사정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데도 있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 둘, 세 군데가 바깥 사정이고 여기는 중군역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는 반드시 활터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서호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파트 지으면서 지금은 관악구로 가서 관악정으로 다 옮기고 없어요. 서대문구는 반드시 활을 쏴야 돼. 활터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역사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저는 이 경기 감명도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기록하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있잖아요. 그 목과 시험을 치면은 이제 보사와 기사는 반드시 이걸 갖다가 테스트를 받았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말 타고 시험 보다가 떨어져가지고 그해 낙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했다는 이야기. 그처럼 무관이 되려면 보사와 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기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린 기사를 갖다가 여기는 이제 기추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동그란 적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타겟으로 삼았었는데 이때는 표정 때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람 모양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인형이죠, 요거. 지프로 만든 인형을 갖다 딱 세워가지고 그걸 갖다 쏘면서 하는데 이게 좌측에 5개, 우측에 5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씩 해가지고 5개를 쏘고 나가야 돼요. 좌궁의 경우 이렇게 하고 우궁의 경우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를 통과하면서 몇 점을 맞았는데 따라가지고 되는데 그 장면이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기름으로 나타내는데 실제 장면은 모르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은 또 여기는 또 앉아가지고 여기 깃발을 흔들고 있는데 맞으면 붉은 깃발을 들면서 북을 탕 칩니다. 안 맞으면 백색 깃발 올리고 그 다음에 징을 치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구나 하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록화의 어떤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죠. 북새선운도라고 하는데 이 북새선운도라고 하는 것은 17세기 초반에 165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북새는 북방의 요새라는 뜻이고 선운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북방 지역이 한경도 이전 지역을 특별히 봐줘서 거기에다가 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시험이 아니고 특별하게 내리는 시험입니다. 문과 시험의 종류가 많은데 정규 시험이 아니고 특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합격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초시, 회시,
전시 이렇게 해서 임금 앞에 하는 게 전시고 서울에서 모여서 하는 게 회시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하는 것이 초시인데 초시 합격하게 되면 서울에서 하는 회시를 빼고 바로 전시에 올라갑니다. 이걸 직부 전시라고 그래요. 바로 전시에 간다. 2차 시험이 없고 바로 3차 시험 가는 거죠.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별시입니다. 이 외방 별시, 이런 한경도 지방의 별시라는 최초 예가 이 한경도 이 길주 지방이었는데 그 길주 지방에 가서 이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요 기록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제 장면을 설치했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무과 시험을 재현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그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록화이긴 기록한데 실질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쓴 그림입니다. 이걸 성시도라고 하는데 성시라고 하는 건 성으로 둘러싸인 시란 뜻 아닙니까? 성시에 있는 어떤 생활 풍속을 갖다 그린 그림, 이건 굉장히 커요. 12폭짜리인데 그 그림인데 8폭짜리 그림인데 그 그림 중에 요 성벽과 관련된 이 옆에가 성벽이 있는데 성벽 근처에 있던 8폭이고 7폭이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수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병을 연습한다. 이래가지고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 받기 위해 가지고 병사들이 각종 무예시험 무예시험을 대비한 연습을 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활과 관련된 것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포함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관역이 있죠. 이게 관역의 모양이다. 여기도 관역이 있죠.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기사들이 쓰는 기추입니다. 기추. 여기가 오른쪽이 몇 개일까? 5개. 왼쪽이 몇 개일까? 5개. 그다음 요거는 뭔가 말 달리는 주로 말 달리는 길인 모양이다.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배사죠. 여기 있는 이걸 갖다 맞추기 위해서 배사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가면서 쏘고 있다. 이 사람은 끝나고 이제 돌아오구나. 요건이 쫙 나타나서 기사의 장면이 세 사람에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여기 관역인데 그러면 어디서 쏘고 있을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림이 형성이 안 되니까 여기다 딱 한 명을 딱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활만 보이고 그 사람은 안 보이지만 여기 두 사람이 목 관역에 솔포 관역이 아니라 여기다가 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보사와 기사를 연습하는 장면이 있다. 나머지는 뭐 쌍검을 가지고 하고 여기서 창을 가지고 말 타고 하고 언월도를 두르고 있고 뭐 봉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예의 장면들을 여기다가 압축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도면으로 잘 대표적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무예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근데 사람의 모습이랑 이런 거 보면 꼭 조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건 중국의 어떤 청나라, 송나라 이런 데 그 그림들이 많은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모본을 해가지고 그린 경우가 많은데 대신 주제는 우리나라 거를 했어요. 그래서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으면 몰라도 우리나라의 당시 18세기나 19세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로서 인용해도 크게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전쟁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했다면 예산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예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산은 궁중에서 예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중시하는 활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을 쏘아서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맞히는 것은 마치되 음악과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잘 따라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연습을 동시에 하는 활쏘기가 예사입니다. 그 예사에는 임금이 모시고 임금이나 중간에 황제겠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이루어지는 예사가 있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예사가 있어요. 궁중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사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하는 것은 향사례라고 그랬어요. 향사례 그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사례 그림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정도가 그냥 대사례 그림만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대사례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난 게 대사례 의궤라고 영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1743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게 대살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한 7, 8면 됩니다. 이게 그중에 이제 요 부분만 이제 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요게 임금이 쏘는 어사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요 나중에 왜 알 수 있는가 아시겠어요? 요거는 시사도. 시사는 시자는 이게 옆에서 대우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쏘는 시사도고, 요거는 신하들을 갖다가 성적에 따라 상벌을 주는 상벌도입니다.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관역을 보고 알 수 있다는 요건 공관역이고요. 요거는 이 사슴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역은 임금이 쓰는 관역은 곰 같은 중간 동물이고, 요거는 사슴과 같은 어떤 그런 조금 조금 그 급이 낮은 어떤 그림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금한테는 호랑이나 이런 공 같은 걸 비하하고 나머지는 요거하고 좀 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낮춰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대사례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신하 간의 위계 질서를 재확인하는 의식이면서 동시에 이걸 통해서 군신 간의 화목도 도모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대사례입니다. 이건 대사례 끝내고 나서 문과 시험도 동시에 실시했어요. 그래서 문무과 인재를 선발하는 기회도 됐고, 이것을 실시하는 거 어디냐면 성균관에서 했습니다. 지금 성균관 대학교에 있는데,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자 문묘에다가 거기다가 먼저 문묘 아련식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대사례라고 하는 것은 유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런 그 군신 간의 어떤 그 위계 질서를 확인한다는 것은 그냥 위계 질서를 해서 임금님 앞에 예의를 갖추라는 게 아니고 사용되는 물품들이 다 틀렸어요. 음악도 임금한테 하는 뭐 8개 소절을 하면 신하들한테는 한 2-3개 읊는다든가 음악도 틀리고, 관역도 틀리고, 뭐 복장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차별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걸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계속 한 30-40년 있었습니다. 그건 퍼레이드를 해요. 토요일마다 퍼레이드를 하는데, 제 생도 때 퍼레이드 할 때는 오로바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개를 돌립니다. 집중하고 나서. 이걸 갖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이런 의식인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내보다 높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 그냥 각인돼 버려요. 이 군신 간의 어떤 이런 행사가 그런 각인입니다. 이게 뭐 그런 어떤 의미도 이제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활을 쏘는 데는 참 술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축하주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 진 사람들한테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표주가 해가지고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죠. 이긴 사람한테는 앉아서 상을 받는데, 예를 들어 활을 받거나 안 그러나 목관 같은 것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상벌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서 전체를 종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대사례도에 포함되어 있는 뭐 정보라 할까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례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궁중에서는 또 다른 행사도 있었어요. 이거는 영화당 칠림사선인데, 여러분이 영화당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지금 저쪽에 경복궁 그 옆에 창덕궁 있잖아요. 창덕궁 안에 보면 그 안에 여기 비원에 속해 돼 있어요. 지금은 비원에 속해 돼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 옆에 춘당대라고 해가지고 창덕궁 안에 보면 지금도 춘당대는 다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옆에 있는 건물이 이게 영화당인데, 여기서 뭘 했냐면 영조가, 여러분 청계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렇게 좀 복개가 아니고 다 열려서 여러분들 보지만은, 옛날에는 복개도 했던 이 땅인데, 조선시대는 청계천이 말씀이 많았어요. 그 준설을 해가지고 준설할 때
두 달 동안 한 20만 명의 총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이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하는데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됐어요. 일반 사람들 동원됐는데 특히 이제 군인들을 갖다가 공로를 취하기 위해서 시사, 활쏘기 대회를 하고 그러면 그 시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제 사선이라고 하는 사자는 줄사자요 선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나 이런 그 먹이 음식 같은 것을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그렸는데 우리는 뭐 그 장면보다는 여기 있는 이 그림들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 기초가 이렇게 또 5개씩 10개가 딱 있고 말 타고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 끝나고 난 장면이니까 이제 말 내려 있는 장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나무 관역이 있고 여기는 설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것을 했는데 이거는 궁궐이잖아요. 궁궐에 있는 설포 거기에 문양은 어떻을까요? 알고 싶은데 없어. 그런데 저 그림은 한 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눈 것 같아. 다른 그림에 보니까 용케도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대로 위에는 주역의 이괴, 건공감래 이괴를 갖다 그리고 그 밑에는 흑관을 이렇게 된 것이 있어서 궁궐에 사용하는 이런 솔포에도 이런 관역을 사용해요. 여기 영조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숙종, 영조, 정조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별로 사용된 흔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관역들이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관역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신하들이 이제 이게 주로 문관 신하들이 쏜 거고 무관들은 요거 아마 유협정 같은 걸 이렇게 썼던 것 유협정 관역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중 기록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려고 하네. 네. 자, 여기까지는 전쟁에 관련된 거, 예사에 관련된 거, 예사 중에서 이제 궁궐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했습니다. 궁궐과 관련된 건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는 도화서가 있어가지고 그 화원들을 이제 정식으로 채용해가지고 그런 기록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궁중 기록화는 비교적 많아요. 근데 일반 풍속화, 이건 그 화원들이 영조 정조 때 18세기죠. 그 우리나라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화원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홍도라든가 신윤복이랑 이런 사람들도 이게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 중에 이제 김홍도가 좀 많이 그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림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림. 이 그림 이름이 활속이에요. 활속인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구사인가 아닌가 뭐 활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활을 쏘는데 이 자세가 발 자세가 맞아요? 네? 이게 이 사람은 오른쪽을 쏘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오른팔로 땡기니까 우궁이잖아요. 아니 오른팔로 땡기는 게 아니고 왼팔로 땡기니까 좌궁이잖아요. 좌궁하게 되면 오른발이 나가야 좌궁이 되는데 이 사람은 좌궁인데 왼발이 나가 있어. 야, 이 김홍도가 뭐 그림 잘 그리는데 이게 좀 실수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손에 이상한 걸 장화 같은 걸 끼고 있고 뭐 화살도 보니까 굉장히 뭉툭한 화살을 쏘고 있다. 그리고 활이 엄청나게 길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면 이거는 일반 활이 아니고 큰 활. 그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큰 활이라고 하는데 큰 활이 육량궁을 쏘는 활이 육량전을 쏘는 활이 육량궁입니다. 육량궁은 보통
한 165cm, 다섯자 5치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활이라고 그랬고, 옛날 같으면 165cm, 170cm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근데 하여튼 그런 큰 활이었고, 화살도 보면 뭐 깃도 없고 뭐 뭉툭하게 이상하게 생긴, 여기 육량전은 초기 육량 240g입니다. 그럼 이 몽둥이에요, 이거. 이걸 쏘려고 하나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U자처럼 생긴 거 있는데 여기다가 활을 갖다 얹히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육량전을 쏘는 모양이다 하는데, 다리 모습이 왜 이런가 요걸 해서 이런 이야기인데, 기록들을 보니까 육량궁을 쏘려면 너무 이거는 세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쏘지 못하고 뛰어나가면서 용약하면서 반동을 이용해서 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육량궁을 쏘는 활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요걸 하나 비교한다고 써놨는데, 이 굉장히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지금 말하면 사범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무관이죠. 그러니까 이 출신 무관, 과거 시험에 합격한 무관을 불러가지고 선생으로 사범으로 쓰고 있고, 이거 똑같고 비슷한 형태, 수염나고랑 비슷한 형태고, 근데 이 사람은 이 다리 형태가 다른데 이 뛰어나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것을 보면은 육량궁을 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육량궁을 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이 사람은 활을 각궁을 얹고 있습니다. 지금 무릎치기라고 하는데 무릎으로 얹고 있는 거고, 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죽시를 이야기할 때, 지금 계량시는 이런 거 필요 없지만은 이렇게 맞나 틀리나 이거 봐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걸 갖다 살펴보는 요 장면인데, 구사죠. 신사죠. 이 사범이죠. 이건 교육 장면이에요. 요건 구사들이 활을 얹어가지고 화살을 갖다 이게 마무리하는 장면. 요 세 장면으로 활터의 모습을 확실하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활터는 공간 없지만은, 여기는 활터는 우리나라의 전통 활쏘기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전통 개성의 공간이요, 신사들에게 교육을 하는 교육 공간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육량궁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내용인데 누가 그린지는 모릅니다. 근데 김홍도 그림에 비하면 조금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쓰여진 글자가 중요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독을 해보니까, 요게 흉호복실 심덕해가 흉호복실이 사법을 깊이 체득하니 사법 방래 가어 육량이라 바야흐로 육량궁을 부릴 수 있게 됐다. 퇴오십보는 비전하니니, 오보십보를 물러나 있는 건 앞에 뭐가 좀 막혀서 있는 거니 뭐 요까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백호종 궁사, 백호종의 활 선생님은 한량을 참 잘 교육하는구나 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백호종 어딘가요? 여기에 이 글자가 요게 이제 백호정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거 지금 사직정 있는 쪽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백호정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숙종 영조 때의 명필가인 엄한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한명은 1759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이니까 1750년쯤 전으로 이걸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1750년이 언제냐면 이제 영조 정조 때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영종조 시대 때 백호정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육량궁도는. 그러면은 그것과 유사한 그림을 그린 김홍도의 그림도 백호정이 아니었을까? 그 백호정은 지금 사직동에 있는 사직동 근처에 배화여대에 있는 쪽입니다. 누상동이라서 지금 서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그러면 그 근처가 바로
그때 그 주로 활동했던 게 창덕궁이 이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창덕궁에 근처에 있었던 이런 그 관리들 중에 도와서 사원의 한 사람이었던 김홍도가 야 그려와라 하니까 거기서 가서 쓰리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 요거 공간이 어딘지 모르지만 저 혹시 백호정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김홍도가 그렸고 그 그림을 모사해서 이 뒤에 다른 사람들이 좀 저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요.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어떤 아까 김홍도의 그 그림이 육량전을 쏘기 위한 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다리가 이렇게 어긋나는 게 어긋난 게 아니고 그거는 뛰어나가는 모습의 한순간 한 장의 사진이 동영상 한 장으로 딱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걸 갖다가 배웠느냐 이 철전인데 앞에 그게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촉이 철로 되어 있기 철전이라고 하는데 이 철전을 익히지 않으면은 문과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초시와 회시에서는 반드시 이 철전을 갖다 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과 시험에 준비하고 있는 한량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이제 사정에서 아마 그런 거 했던 모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도가 그린 활쏘기 그림 중에서 나는 제일 멋진 게 아까 그 그림은 굉장히 압축적인 표현인데 활대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목만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북일령이에요. 북일령입니다. 이거는 마병 55명이 있으니까 마병들이 있는 거고 여기가 뭐냐 경희궁이 있어요. 경희궁을 갖다가 호위하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말하자면 군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일령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사직단이 있어요. 지금 가보면 여기에 그 사직 터널이 뚫려져 있는 요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희궁이 있고 경희궁과 사직단 사이에 북일령이 있고 북일령과 경희궁 사이에 약간의 공간인데 여기서 지금 활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쭉 늘어서서 갓 쓰고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활을 쏘고 있는 장면들 한 20여 명이 약 늘어서 가지고 이제 활을 돌아가면서 쏘고 있다는 거고 관역 여기 솔포 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걸 알려주는 신호 지금 말하면 고정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그 당시 관중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같으면은 보안상 여기 절대 있었으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건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경꾼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요 장면들 이런 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여기는 솔포관역은 좀 더 틀려요. 여기 이계관역은 맞는데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흑점이 되어 있는 그런 문양을 상당히 다양한 문양을 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무 관역이 아닙니다. 전부 솔포예요. 그 이자라고 하는 리괴가 있는 것은 솔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활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보면 활 쏘는 거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따라서 활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다. 전체 어떤 그림의 어떤 수준이라는 건 김홍도가 우리는 최고의 풍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저도 그냥 척 봐도 그림 참 잘 그렸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제목은 요걸 갖다가 주로 북일령이라 해서 아마 저걸 그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김홍도의 관심은 요것보다는 여기에 더 있었던 것, 여기에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도 따라서 좋은 그림을 남겨준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 사람이 쐈다면 진짜 활을 쐈던 선비들은 어떻게 했을까? 강희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풍속화가인데 풍속화가는 대체로 중인입니다. 양반과 일반 상민들 사이에 있던 중인들이 양반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근데 선비고 시도 읽고 문장도 짓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림도 그리고 이 강희연은 바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도 쐈던 사람인데 이걸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그 사인 사회도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란 선비란 뜻이지만 선비들이 즐기는 세 가지의 어떤 뭐 이렇게 활동 요걸 갖다가 이제 썼는데 세 가지 활동 그다음 세 가지를 엮어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사회입니다. 이게 사회는 활쏘기를 한자말로 바꾸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술이라고 생각할까요? 궁도라고 생각할까요?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한번 이걸 한번 활쏘기 그다음에 궁술 사회 뭐 이런 걸 놓고 봤더니 사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활쏘기 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은 글 쓰는 사람은 그걸 갖다 사회라고 한자로 썼던 것 같아요. 말하면 사인들이 활쏘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저 멀리서 지금 아낙네들이 지금 빨래를 하고 있어요. 개천입니다. 여기서는 활을 쏩니다. 여기의 움직임, 남녀,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소나무, 그 다음에 여기에 바위,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 게 동정. 저 멀리 원, 가까이 근, 원근, 동정, 남녀, 음양, 이것들이 안에 착 포함이 됐다. 이렇게 그 생각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활쏘기 자체 보면은, 여러분 여기 딱 보십시오. 유엽전은 5발을 쐈습니다. 나머지는 3발씩 쐈어요, 옛날에. 근데 유엽전을 쐈는데 이 사람은 2발이 남아있어. 이게, 요거 3발째 쏘고 있대요. 이 사람은 3발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쏘고, 이 사람이 이제 대기해서 이제 쏘겠다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요게 돌멩이들로 이렇게 단을 쌓고 있죠. 말하면 사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소나무 밑에 사대가 있고, 거기서 관역은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지금 활을 쏘고 있는 장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전히 좀 늦게 왔겠죠. 활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전통이 여기 있어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준비, 대기, 쏘기, 이 활 쏘는 장면들이 세 사람을 가지고 완전히 압축적으로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쓴 게 보면 여기다가 전부 다 뭐 하나를 묶었어요. 이건 뭡니까? 암가대, 영어로 말하면은. 근데 옛날에는 이 도포자락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묶어야 되잖아요. 저걸 갖다 습이라고 합니다. 그 습을 다 묶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징적,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여러분 겸재정선이 진경산수도의 어떤 창시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조시대 때 이제 정선 이야기인데, 그 무렵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김홍도, 강희연, 그 뒤에 나온 신윤복 이런 사람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많이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리니까 뭐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면 옛날에 활쏘기를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그 활을 어떻게 끼웠나 하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활을 어떻게 끼웠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어떤 행태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활을 이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화살을 어떻게 끼웠을까 이런 거를 이제 뭐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록도 있긴 하죠.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활을 쏜 사람과 일반 사람들은 감상의 포인트가 틀립니다. 이야 멋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여기를 갖다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이 녀석은 뭐 이렇게 왜 흙개턱을 바라보면서 가? 이걸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상당히 좀 로맨틱한 그림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참 신윤복 그 유명한 풍속 화가잖아요. 여인들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죠. 기생망이라 이런 걸.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다른 형태의 여인들, 머리 풀어가지고 하는 거, 빨래하는 거, 빨래 넣는 거, 그다음에 요거 아까 강연도 빨래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과는 뭐 완전히 격이 다르죠. 근데 활과 관련돼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화살. 한 발만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화살 들고 갈 때 지금 15발씩 들고 갈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5발은 들 건데 한 발만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화살 보니까 끝이 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기세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요거 말하면 소위 말하는 육량전에 해당됩니다. 활 길이가 이 사람 키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큰 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고자 그쪽을 이야기하는데 요 형태가 요 선고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평고자하고는 좀 형태가 좀 틀립니다. 아, 요런 형태를 쓰고 있구나. 요것도 고자 해당되는 데 굉장히 크구나. 거의 각도가 엄청나게 많이 휘어졌구나. 육량구의 모습이 이런 모양이다. 굉장히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사람 습득끼고 있고 본다면 이 사람은 육량군과 육량전의 형태를 우리한테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변 가화는 말 그대로 하게 되면요, 가화, 로맨틱 스토리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개변은 시냇가 옆의 아름다운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육량군과 육량전을 가장 잘 나타낸, 그리고 한량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풍속한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활을 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로 영정조 시대의 풍속화가 됩니다. 그 이제 순조 때도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주목받고 있는 풍속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산 김중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1880년대에서 1900년대 초까지 부산, 원산, 인천, 제가 말한 요 항구는 전부 다 그 당시 개항장이었습니다. 그 개항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내가 아니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풍속을 그려가 그걸 팔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화가들이었습니다. 직업 화가죠. 외국한테. 근데 그래서 지금 20여 개의 있던 세계 각국의 박물관,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함해서 한 1,500여 점의 작품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작년에는 부산 박물관에서 굉장히 또 새로운 걸 발굴해가지고 이런 그 기산 김중근 풍속화 특별전도 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한 걸 보니까 앞에 있는 풍속화가하고는 틀린데 외국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재밌을 만한 그런 스토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활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이게 진짜 활 공부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한테 이 관역이 이제는 나무 관역이 등장해요. 솔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든 이 활은 이거는 우리가 유협전을 갖다 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자세라든가 두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대비시켜서 칼날을 대비한다는 형태를 대비해서 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다. 활 공부한다. 우리가 활 공부합니다 하러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습사할 때 보통 활 공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활 공부합니다 하는 것은 전통적인 용어입니다. 활 쏘는 사람들만 이제 이 관역 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화살을 이런 식으로 찾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좌궁이고 이 사람은 우궁이죠. 이 좌우궁 보통 보면 그릴 때 이렇게 대비돼 가지고 쏩니다. 이 쏘는 활 땡기는 모습을 옆에서 그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우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좌우되면 덩어리만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걸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관역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하고 비슷한 거는 요 관역, 요 위에 있는 요 눈썹이라고 하는 저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관역, 우리나라 활터에 가면 관역에 이렇게 전부 다 눈썹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저 눈썹이 그려놨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통설로 되어 있는 게 저거는 일자다, 일자. 그러니까 관역 아까 보면 5개를 해놓고 알 쏘고 있잖아요. 그러면 1, 2, 3, 4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때 일자만 하면 보통 옛날에 활터에는 관역이 지금 3개에서 6개까지 있지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황학정에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딱 하면 하나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개 됐어. 이때는 전통이 이제 이어져 나가는 방법이
원래 기능은 상실하고 앞에 걸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 이렇게 땄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일자예요. 그리고 번호를 갖다가 홍심에다 1, 2, 3 아라비아 숫자 쓰는 최근의 일이죠. 그래서 뭔가 번호를 나타내서 그 관역을 구분하는 표시가 저 위에 있는 요건데 저걸 갖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눈썹이라고, 눈썹처럼 생겼으니까 눈썹 위치니까 그 다음에 저것을 보고 한자로 이렇게 보니까 요게 동자를 쓴 것 같아. 저건 동자의 글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렇게 주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거는 이 관역 번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소리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뛰어나갑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쓰는 활이 무슨 활 같아요? 여기 우선 이 뒤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화살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육량전 쏘는 사람, 육량전은 원래 뭘 갖다가 사격을 아주 해가지고 동물 잡는다든가 전쟁을 하는데 직접 쓴 게 아니고 국력 테스트용으로 많이 썼어요. 문과 시험에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든 활이니까 저걸 땡길 수 있는 국력을 가져야 이게 패스해야 그 다음에 위협전이나 다른 것도 많이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활을 많이 쏘지 않았어요. 거리도 80보예요. 그 우리가 위협전이 120보라면은 말하면 145라면은 80보니까 한 100m 정도 거리를 넘어만 가면 됐습니다. 철저는 육량전은. 그리고 그거는 정확하게 안 맞춰도 그 거리만 넘어가면 돼. 위협전은 정확히 맞춰야 되지만은. 그 이제 이거 홍문소라는데 홍문이 뭔가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말이 많아요. 그 정확하지는 않은데 뭔가 타겟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불물 홍자에다가 문문자니까 홍전문이 아니었을까. 홍전문이라 한 것은 그 무덤 같은 데 가보면 홍살문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다지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 설득력이 아직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면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쏘는 모양이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것도 뛰어나가고 있는. 요거는 이동하면서 쏘는 전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전진 사격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요거는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아까 그 영남공도에서 봤듯이 뛰어나가는 모양이 아니었을까 그걸 그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과 관련해서 김중구는 그 외에도 많은 작품을 몇 가지 작품을 더 남겼는데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활이 참 저 위에서는 임금부터 시작해서 밑에는 일반 서민 그 중에 어린애까지도 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해 새 잡는 모양이야. 새 여기 새가 한 마리 있죠. 그다음에 긴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 뭐 고리 같은 걸 엮어가지고 아마 이런 걸 잡는 그런 모양이고 이 친구는 요 활을 가지고 이제 쏘는 겁니다. 이 활은 뭐 말하자면 새잡이용 활이니까 일반 어떤 각궁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뭐 좀 특수하게 좀 이렇게 좀 약하게 그렇게 만들었겠죠. 여튼 그러나 이게 활을 가지고 새를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새, 얘가 뛰어오면서 형, 그 새 나한테 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하잖아요. 이런 구성으로 해가지고 애들까지도 새를 잡으면서 활을 사용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활을 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 외국인들이 보면 굉장히 재밌어하는 조선의 풍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고 궁장이는 궁장하면 활궁자의 장은 장인장자입니다. 이는 토사예요. 토시예요. 궁장이면 궁장. 여러 가지 뭐 재료들, 그 도구들, 그 다음에 활을 얹어가지고 화굴 해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됐나 살펴보는 그 모습을 딱 한 장면을 찍어서 이제 궁장의 모습을 하고 이것을 손님이 와서 가져가려고 한 건가 아니면은 수리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손님이 앉아서 딱 대기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궁장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부산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때 알려진 거. 우리한테는
국궁신문의 이건호 대표가 이걸 갖다 우리한테 알려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전통 활속 연구에서 이렇게 잡지가 나오는 학술지가 나오는데 학술지 표지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감칠맛 나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모르는 분은 뭐 엉성한 그림이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과 시장이란 타이틀이라 했어요. 무과 시험을 보는 장소입니다. 무과 시험장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갖다 관리하는 그런 시험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추위는 아니죠. 뭔가 달라졌어. 이게 1890년대, 80년대 그림일 것 같으면은 이때의 그림은 타겟트가 이렇게 좀 틀려져요. 지금 요거는 그냥 사람 모습을 한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1, 2, 3, 4, 5 번호를 갖다 여기다 딱 매요. 이 번호는 항상 매깁니다. 그리고 요 활을 쏘는데 활 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뒤로 이런 모습을 하면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타겟의 모습이 여기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진행 요원인 것 같아. 채찍이 있어. 야, 말 엉덩이 탁 쳐가지고 출발 이렇게 시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대기자들인데 이때는 자기 말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 말들이 없어요. 그럼 말을 끝나고 나면 그 말을 다시 했는지 그거는 설명이 없지만 여기 봐서는 말들을 가지고 대기해야 될 텐데 대기자들이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을 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다리에 묶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칙칙 감아서 이게 벌렁거리지 않게끔 했다는 것을 홀테 바지를 갖다가 못 입으니까 그 편바지에다가 저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사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기하는 사람들,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 진행을 시키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길주에서 길주에서 했다고 하는 그 선운도, 북한 선운도 같은 데는 거기는 보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좌우로 있었는데 여기는 한 곳에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말하면 이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저쪽 돌아서 저쪽은 또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게 하는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쏘는 것밖에 말하면 우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좌궁을 하기는 힘들고 거꾸로 오던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만 확대해서 이제 이 부분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80, 90년대에 부산이나 아니 인천이나 하여튼 이런 것이 있었을 만한데 그렇죠. 초시에도 했으니까 부산이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서 있었을 법한 그런 과장, 무과시험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까지 무과시험과 관련된 거는 북새선운도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조금 우리가 좀 보조 자료로 쓸만하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풍속화가 그린 거, 풍속화를 그린 겁니다. 기록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도에 말하자면 그 한시벽이 그렸다는 그 풍속화가 그 기록화보다는 말하면 격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본 우리나라의 풍속 중에 하나가 무과시험이었고 그 무과시험 장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 말기까지 한번 쭉 훑어왔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되니까 한자 해석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없고 좀 부담 없이 좀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장면을 갖다가 제대로 묘사할 수 없는데 그림 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국궁문화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료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와 희망입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운 우리 그 차세대 주자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와 희망입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기사가 굉장히 많았다. 그 저 무용청 벽화만이 아니고 삼국시대 뭐 그다음에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뭐 굉장히 그 기사가 빠진 데가 없었던 거죠. 문과 시험이 있는 한 기사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 그 국궁이 우리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그게 기사는 빠졌어요. 왜? 3대 이상 전통이 이어지는 계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보가 없다. 1970년대 이후에 복원 노력이 있었지만 그 3대가 안 된다. 이래가 뺐어요. 굉장히 관료적인 어떤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어져 있는 기사가 그 일제시대를 포함해가지고 한 100여 년 동안 그 문과시험 폐지되고 나서는 없었잖아요. 100년 동안 없어요. 1400년 동안 존재했고 100년 동안 존재를 하지 못했고 그러나 지금 복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기사를 우리나라의 활문화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저는 기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래 지금 포함 안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서 이런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나중에 혹시 뭐가 있으면 주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역의 형태를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요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이라 해가지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거리도 굉장히 달라. 철저는 80보요. 그 다음에 편전 같은 건 130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유협전 사거리 120보입니다. 그리고 목전, 나무 화살 이런 것 같은 240보를 날리게 해야 돼요. 이 사거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화살 수도 우리는 5발로 가지고 5발이 우리나라의 전통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한 50%밖에 안 맞아. 3발을 쏘기도 하고 유협전은 한 발밖에 철전은 한 발만 가지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다양한 형태. 그냥 실용적인 입장에서 그때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고식화된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해서 묶어가지고 이거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만큼 절대적으로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야기하면 복잡합니다. 뭐 전통을 도대체 언제 1800년대 걸 전통이랄 건지 1900년대 걸 이랄 건지 저 앞에 100년 전 거를 갖다 고려시대 걸 전통이라 할 건지 전통은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여건에 따라서 실용적으로 변화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있는 거는 우리나라 현재 여건에 맞춰 스포츠화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전통이 아니라고 욕할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930년대 걸 우리 전통을 삼아야 한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고집하는 것도 그것도 고집입니다. 굉장히 유연성 있게 전통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우리나라 활쏘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던 것은 적응을 잘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활쏘기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활쏘기가 굉장히 나름 활발하게 이게 운영됐어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식민 정책이 그걸 갖다 잘 이용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좋았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된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대에 맞게끔 약간 변화돼 가면서 이렇게 됐다. 지금은 좀 145m 쏘는데 유협전 활쏘기를 쏘는데 그거는 그 일제시대 때부터 세계에서 조선 해방 이후까지 지속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관역의 모습이 저렇게 된 거 욕할 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활쏘기 해가 문양 하나 딱 그리려면 지금 그 관역을 많이 그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건 코리안 거라고 해요. 이 전통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배운 활쏘기, 이건 스포츠 하나, 내 취미 활동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의외로 굉장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구나 해서 나름대로의 내가 배우는 활쏘기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걸 좀 문자로 이야기하면 우리 국궁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성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활동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릴게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자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철종 어진이 있는데 철종 어진이 뭐 반은 불타고 이제 반은 있는데 그때 딱 보면 좌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좌궁이냐 우궁이냐 하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사례도 궁중에서 이런 궁중에서 활송이 되어가 대사례라든가 정조 때는 연사례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좌궁이냐 우궁이냐가 다 나와 있어요. 한 50%가 좌궁이에요. 그렇게 좌궁이 많습니다. 왼손잡이가 많지 이게 오른손으로 해야 뭐 이렇게 바르다 해가지고 오른손잡이가 굉장히 많은데 활에는 좌궁이 많더라고요. 왜 좌궁이 많느냐? 진짜 잘 모르겠어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여튼 좌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갓을 쓰고 활을 잘 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계량군 가지고 갓하고 쏠려면 힘들어서 안 돼. 우리가 장안편사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갓 쓰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갓 이렇게 벗고 했는데 활이 길어서 그렇죠. 옛날 활은 가끔은 작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가능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 세우지 않았어. 활을 세우면 이게 기세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눕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활을 쏘면 그 사법 중에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짧게 때리시지만은 옛날에 길게 떼고 이렇게 해서 더 눕혀가지고 길게 때리려고 할 때는 더 눕혀가지고 이렇게 때도록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옛날 그림에 보면은 갓을 쓰고 하는 그림이 많아요. 갓을 약간 뒤로 젖히고 하는 거는 요즘 영화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실질적으로 뭐 잘 안 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활쏘는데 역동적으로 막 뛰면서 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까 육량궁이라고 그랬죠. 육량전을 쏘는 활쏘기라고. 그거는 육량전을 끝이 철이기 때문에 철전이라고 그래요. 철전사법이라고 통상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우리 육량전을 몇 년 전에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쏴봤어요. 우리 계량으로 쏘니까 한 30-40mm밖에 안 나가요. 근데 활을 대신 우리 활을 쐈거든요. 그냥. 근데 옛날 활만큼 길게 해가지고 쏘게 되면 아마 자, 요거 하나로. 자, 여자분 하나 드시고 남자분 하나 드시고 이게 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로 실제로 사람을 때려서 이 고소한 예가 많아. 화살에 맞아가지고 뭐 어쨌든 화살에 맞아가지고 지금 화살을 이야기하면 뭐 6565, 70, 80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기어도 쏴야지 더 멀리 나가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 화살을 날릴 수 있는 활을 가지고 쏴야 되는 그게 큰 활을 쏴야 되고 그걸 땡기는 힘, 그건 굉장히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뛰어나가면서 해야 될 만큼 굉장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화살은 정확도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힘을 체크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용량진이 없어요. 중국 대신에 무게 들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힘 아주 화살을 안 쏘는데 큰 활 땡기기 이런 거. 그 여러분들한테 국력을 키워야 국력이 필요하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한 60파운드 정도 활 땡기기 연습을 여러분한테 계속 시켜서 자기 자리로 땡기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달만 딱 배우고 딱 나가서 사정이 나가도 아마 40파운드 활은 금방 땡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국력 테스트예요. 예. 네, 또 하나 계십니다. 네. 교수님 강의에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그 남자 선비들은 많은데 여자 군사들은 뭐 이야기가 없나요? 조선 시대에는요, 공식적으로는 활은 남자들만 쐈어요. 그것도 이제 활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살상무기고 군대 주로 가요. 남자들이 주로 군대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냥꾼도 남자 사냥꾼 이야기는 있지만 여자 사냥꾼 이게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활은 남자들 것만 남자 전용이었고 따라서 취미로 갔을 때도 처음에는 남자들만 주로 했어요. 근데 여자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19세기 말기에 그러니까 1880년, 90년 이때쯤 돼가면은 그때는 편사 같은 것도 있는데요. 편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장안 편사 참석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편사를 하게 되면은 동네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놀이 활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놀이 활쏘기를 하게 되면 아까 대사례에는 음악이 있고 막 이렇게 했다잖아요. 여기는 민간에 와서는 그런 음악은 아니고 진짜 이제는 국악을 이제 하는데 사면육각이라고 하는 걸 딱 하고 노래를 불러요. 창악을 해요. 그때 창악하는 여자들이 누구냐면 기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기녀들이 남자들하고 같이 가서 활을 쏘는 장면들이 사진에 점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진이 처음 등장한 18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있다는 것은 70년 이후라는 이야기죠. 1890년 한 80년 이때쯤 되면은 이제 여자들도 성벽 옆에서 활 쏘는 장면들이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무사님들이 등장 이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그게 돼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여자분이 사두도 되잖아요. 옛날에 여자 사두라는 건 우리가 꿈도 못 꿨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지고 돼가지고 지금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옛날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무사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활에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좋은 지적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은 임금님이 쏘시고 어떤 그림은 대사례도 네. 그 의사도가 임금님이 쏘시는 거 있고 빨간색 빨간 천으로 돼 있는 빨간 돼 있고 곰 그림이 돼 있는 것이 임금님이 쏘시는 거고요. 그 그림 중에서 이제 가운데 그 사슴 그림 저기서 예. 오른쪽에 깃발에 있는 저 깃발요. 저 깃발은 여러분 활을 쏘시면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앞에 나와서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활에 대한 맞고 안 맞고를 이야기하는 건데 맞고 안 맞고만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것도 어떻게 좀 해야 되잖아요. 저거는 그걸 갖다가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깃발입니다. 이게 맞았을 때는 홍이나 이런 걸 대고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저거는 6개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하 좌우 중앙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표시하기 위한 어떤 그겁니다. 잘 지적해 주네. 근데 임금님한테는 없어. 임금님한테 맞고 안 맞고 그거 할 건데. 그래도 영조가 이때 쐈을 때 3중을 했습니다. 도시 3중을 해가지고 영조 임금도 활을 잘 쐈어요. 영조의 손자가 누굽니까?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 아들이 누굽니까? 이산이잖아. 이산. 정조잖아요. 정조는 여러분들이 활 잘 쏘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잘 모르시나? 우리 또 나중에 언제 한번 우리 또 원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셔야겠는데
정조는 우리나라 임금님이 활을 우선 고종 임금이 활을 쏘았겠습니까? 안 쏘았겠습니까? 고종 임금이 쏘신 활이 있어요. 남았어요. 육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그 관장을 했는데 그 육사박물관에서 대한공도협회 보존돼 있던 걸 갖다가 우리가 장기 임대를 해가지고 육사박물관에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영조 임금도 활을 쏘셨고 영조 임금이 경희궁에 지금 덕수궁에 있으면서 경희궁에 지금 시립박물관이 있는 데인데 그쪽에 가서 때로 활을 쐈습니다. 그때 쏜 활터 이름이 황학정이에요. 그 황학정은 지금 옮겨가지고 저 사직동 근처로 넘어갔는데 1925년에 20년대 넘어갔어요. 그 전에는 경희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때로 가서 영조 임금도 활을 쐈어요. 아니 영조는 고종 임금도 쐈어요. 그러니까 태조는 이성계입니다. 활을 잘 쐈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성계 활솜씨. 그러니까 초대 태조부터 순조 임금도 활을 쐈어. 순조 임금은 황학정의 초대 말하자면 사두보다도 총재로 이제 이렇게 돼서 임금이 활을 안 쏜 임금은 없습니다. 그 임금이 또 활을 다 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잘 쏜 거 태조는 무조건 잘 쐈고 세종도 활을 잘 쐈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기록에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은 정조 임금입니다. 정조 임금의 쏜 활 기록은 여러 군데 남아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고풍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옛날 풍습이다 이런 말인데 그냥 문자적인 해석은 옛날 풍습이다라는 건데 보통 보면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뭔가를 처음에 이제 초도 순시를 간다고 할 때 밑에 사람들을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이게 하사금을 주거나 하사품을 내렸어요. 근데 그런 것이 고풍인데 활을 쏠 때는 활을 쏜 사람을 보좌해가지고 활 쏜 기록을 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기록지가 고풍인데 그걸 고풍이라고 하는데 이 고풍은 요 기록 외에 뒤쪽에 보면은 누구에게 귤 몇 개, 그다음에 생선 몇 마리, 주노라 하는 게 있어. 그게 사실 고풍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록, 우리가 시지처럼 보이는데 사실 옛날에는 고풍이라고 한 거는 그런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한 답례로 뭔가를 주는 것을 고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 고풍이라고 하는 요걸 보면은 이 어사, 그러니까 이 임금이 쏘았는데 유엽전을 쏘았는데 어떻게 쏘았냐? 10순을 쏘았어. 지금은 9순이 정순이라지만 그것도 전통이 아닙니다. 이때는 10순을 굉장히 많이 쏘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기록에도 보면 10순, 15순 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9순 정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할 정자 순자가 아니고 정해진 순서가 9개라는 뜻입니다. 그 10순을 쏘았는데 10순 50발이잖아요. 50발에 49발을 맞췄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초초명공입니다. 근데 그때는 점수를 줬어요. 해가지고 중앙에 맞으면 2점, 그걸 관이라고 그래요. 관에 맞으면 2푼, 변에 맞으면 1푼이야. 그걸 계산한 겁니다. 5중 하면 10푼이 아니고 5중 하게 되면 그거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 다음에 변 2점, 1점, 관 2점, 변 1점, 관 2점, 요 관 2점 이렇게 해가지고 합하니까 8점이다. 그래서 5발 맞았는데 8점이다. 요거 합해 다 계산하니까 49실을 맞았는데 72점을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49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관변 안 가리잖아요. 왜 49중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고종 활만 쏘았어요. 정조 그 기록을 보면 엄청나게 바빠요. 근데 젊었을 때는 활을 좀 쏘고 때때로 이제 한 번씩 이제 활을 이제 쏘는데 이렇게 활 잘 맞을 때가 또 있고 잘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잘 맞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신하들이 진짜 명궁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왜 마지막 활을 안 쏘시냐? 마지막 안 맞추냐니까 마지막 활을 쏘는 것은 풀이잖아요. 그거는 이것은 너무 나를 갖다 자만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은 내가 의도적으로 뺐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도적으로 뺐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여튼 50중은 없었어. 49중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 우리나라 임금 말고 무인들이 활을 어느 정도 쐈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부국일기라고 하는 데 나와요. 이게 울산에 있는 울산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그 회령 이런 데 가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갔다 오고 아들도 갔다 왔는데 이 부자가 전부 다 기록을 남겼어요. 일기를 남겼어. 그 일기를 합쳐가지고 부국일기라 부국은 북쪽으로 부방 간다. 그 근무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 부국일기에 그 보면은 몇 순 쏴가지고 몇 발을 나와요. 20순 다 맞는 거예요. 20순. 이게 떨어지는 화살이 없다는 거예요. 청나라 사신이 마침 그 근처에 왔다가 이 활을 쏘는 보니까 전부 다 맞아.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야, 그 변에 맞는 건 제외하고 관에만 맞는 걸로 하자. 그래도 전부 10순으로 40주 이상씩 막 때리니까 그냥 탐복을 하고 물러갔다. 뭐 그런 내용도 그 있습니다. 그만큼 무관들은 활을 잘 쐈습니다. 그게 지금 퍼펙트 해가지고 우리나라 양궁 선수 목표 등을 깨고 이렇게 한다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DNA 어떠고 저떠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부심은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선조들 중에 그렇게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활을 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취미지만은 옛날에는 활을 쏴야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무관으로 갈 사람은 활을 못 쏘면은 내 인생의 경로가 바뀌어버려요. 양반이 되느냐? 그냥 일반 상민으로 사느냐? 그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죽자사자 활쏘기를 했던 겁니다. 활을 잘 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활을 굉장히 잘 쐈습니다. 사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아까 정조 임금 아까 내한테 물은 게 고품? 네. 아니요, 깃발 예전에 깃발 이야기. 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네. 관역에 대한 말씀을 예. 예. 관역. 예. 옛날에는 이제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데 요즘 관역을 넣고 바로 튕겨나가는 예. 걸 예. 그게 혹시 언제쯤 그렇게 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조 말기나 그다음에 그 일제시대 때는 전부 다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촉돌이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 빼내야 돼. 이런 그런 도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빼냅니다. 그리고 화살을 떨어지고 촉만 딱 남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튕겨나가는 어떤 그것을 한 걸 고무관역을 갖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해방 이후에 이래요. 그러니까 특히 전쟁 우리 6.25 전쟁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했을 때는 관역에 꽂힌 관역을 굉장히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탄피 같은 걸 입혀가지고 이제 탄피는 꽂히지 않잖아요. 대신 나무 관역을 쓰거나 안 그러면 고무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튕겨 나오게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꽂히지 않고 튕겨 나오게 됐고 따라서 관변 구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일제시대 때 관변 구분은 안 했더라고요, 실제는. 근데 옛날에는 관변을 갖다 구분을 했고 문과시험 볼 때 하기도 초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냥 되는가 맞으면 중으로 이렇게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관에 맞으면 2푼, 아까 정조 고풍에 보듯이 변에 맞으면 1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이렇게 꽂히는 거 할 때는 3점, 2점, 1점 점수를 줬는데 이거는 그냥 서양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옛날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신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그 어떻게 하면 잘 쏠까 말까 하는 이것이 최고의 어떤 관심사죠. 활 쏜 사람 치고 그거 관심 없다 하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오래 쏘다 보면은 술자리니 어떤 사색이니 이런데 역사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 하게 되면 엉뚱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저의 사범님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 놈들이 활을 갖다가 배운 거는 임진왜란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활을 보고 갖고 가서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엉터리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 술자리에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범님한테는 그게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요건 이제 역사에 대해 활을 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체 운동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글 잘 안 봅니다. 이게 별 공부 안 한다는 이야기지. 이거 뭐 자기가 잘 쏘면 건진데. 근데 여러분 그 수준에 그치지 말고 하다못해 그림이라도 보시면서 옛날 우리나라 역사, 활 역사도 좀 아신다면 여러분은 내공이 깊은 품격이 높은 그런 어떤 활꾼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1월 야단 사업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김기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단 사법석은 이렇게 매달 저희 진행됩니다. 2월 달에 또 좋은 기획으로 저희 인사드릴 테니까 2월 달에는 기획이 참 광주에서 조영석 명국님 올라오십니다. 네, 그래서 조영석 명국님께 조영석 명국님의 정연 3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24일이고요. 평일인데 명국님께서 좀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녁에 강연을 진행하기 좀 어려우셔가지고 4시, 6시 정도로 저희가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기서